신사임당 1회 신사임당은 1504년에 강릉의 북쪽 조용한 북평촌에서 연산군 10년에 태어났다. 사임당이 태어난 강릉 땅은 오랜 역사를 통하여 빛나는 문화와 전통이 서린 곳으로 서쪽으로는 태백줄령의 대관령이 병풍처럼 둘러있고 동쪽에는 푸르른 동해가 끝없이 펼쳐진 곳으로 산수 자연이 그림같이 아름다운 곳이다. 사임당의 아버지인 신명화는 평산 신씨로 고려 태조 때 건국공신이었던 장절공 순겸의 18세 손이었다. 신명화는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천성이 순박하고 강직하여 어려서부터 성현의 글을 읽되 선악으로서 자신의 언행을 경계하는 자료로 삼았다. 자라면서는 학문과 인격이 뛰어나 동문수학하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지조 높은 인물로 정평이 나 있었다. 신명화는 이 시부인과의 사이에 5딸을 두었으며 그 가운데 둘째가 사임당이다. 두 사람은 결혼 직후에는 한양에서 살았다. 그러나 친정어머니의 병환으로 이 시부인이 강릉에 내려와서 살게 되면서 떨어져 사는 세월이 길었다. 자식이 당신밖에 없으니 어쩌겠소. 내 걱정은 하지 말고 친정에 머물며 어머니를 잘 모시도록 하시오. 사임당은 오죽헌이라는 이름이 붙은 집에서 태어났고 또한 뒷날 그 집에서 율곡 이이가 태어났다. 사임당의 어릴 적 이름은 인선이었다. 사임당이 태어난 해에 갑자사화가 일어났다. 1498년에 일어난 무오사화를 통해 사림 세력과 일부 훈신 세력의 축출은 왕권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연산군은 급속도로 조정을 독점하기에 이르렀다. 연산군은 매일 향연을 베풀고 기생을 궁으로 끌어들였다. 심지어는 여염집 안악을 겁탈하고 친족과 상간하는 등 폐륜적인 행동을 끊임없이 자행했다. 결국 국고가 거덜날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국가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백성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고 공신들에게 지급한 공신전을 강제로 몰수하도록 한다. 또한 노비들도 모두 몰수하도록 할 것이다. 연산군은 텅 빈 국고를 채우기 위해 공신들의 공신전을 몰수하고 노비까지 몰수하라는 명을 내렸지만 그 일은 조정 대신들의 큰 반발을 일으켰다. 대신들은 왕의 처사가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지나친 향락을 자제할 것을 간청했다. 향락적인 궁중 생활은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나라를 안정시키고 백성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찾아내는데 힘을 쏟아주시옵소서. 연산군은 그 간언을 몹시 귀찮아했다. 그 틈을 이용해 임사홍 일파가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임사홍은 성종시대의 사림파 신관들에 의해 탄핵을 받아 귀양을 갔던 일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림을 싫어하고 있었고 연산군과 신하들의 대립을 이용해 훈구 세력과 자녀 사림 세력을 일시에 제거해서 정권을 장악하려 했던 것이다. 임사홍은 그동안 극비로 다뤄지고 있었던 패비 윤씨 사건을 연산군에게 밀고 했다. 내 생모가 패비가 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그런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는 것은 꿈에도 몰랐다. 내 어머니를 억울하게 죽인 자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연산군은 모친 윤씨에 대한 복수를 철저하게 자행했다. 관련자들을 모두 죽이는 대살생극을 벌인 것이다. 윤씨 패출 사건에 관여한 성종의 두 후궁인 엄귀인과 정귀인을 궁중뜰에서 직접 참하고
정씨의 소출인 안양군, 봉안군을 귀양본에 사사시켰다. 그리고 윤씨 배출을 주도한 인수대비를 머리로 들이받아 부상을 입혀 절명하게 했다. 이제 신하들은 내 행동을 저지하지 못한다. 내 어머니 폐위에 가담하거나 방관한 자는 모두 찾아내어 엄벌에 처할 것이다. 1504년 3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 벌어진 갑자사화의 희생자는 규모뿐만 아니라 그 형벌의 잔인함이 무오사화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모든 권력을 손아귀에 쥔 연산군은 모든 상소와 상언, 격고 등 여론과 관련되는 제도들은 남김없이 철폐해버렸다. 성균관, 원각사 등을 주색장으로 만들고 불교 선종의 본산인 흥천사를 마국간으로 바꾸었으며 민간의 국문투서 사건이 발생하자 훈민정음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 광적인 폭정을 일삼았다. 연산군 폭정으로 민심이 몹시 소란스러웠고 전국 각지에서 반정을 도모하는 무리가 늘어났으며 급기야 1506년에 박원종 등이 군사를 일으켜 연산군을 패하고 성종의 둘째 아들 진성대군을 왕으로 옹립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렇게 나라가 어지러운 상황인 탓에 신명화는 학문이 높은데도 벼슬에는 뜻이 없어 과거에 응시하지 않았다. 그러다 41살인 중종 11년에 비로소 진사에 올랐다. 그때 사임당의 나이 13살이었다. 영의정 윤은보가 조정에 높이 천거하였지만 신명화는 한사코 사양하고 학문에만 전념했다. 그리고 3년 뒤에 기묘사화가 일어났다. 평소에 시국을 염려했을 뿐 학문에만 전념한 탓에 화를 면했구나. 신명화는 정치에 관여를 하지 않은 탓에 화를 피해갈 수 있었지만 크게 상심해서 다만 학문을 연구하는 데만 전력을 다했다. 그렇듯 사임당은 학문에만 정진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일찍부터 학문을 접할 수 있었다. 사임당이 오늘날 영원한 어머니 상으로 추앙받게 된 데는 어머니 이시부인의 가르침이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다. 여자도 배워야 한다. 이시부인은 신명화와 결혼하여 딸 5을 두었다. 유복한 환경에서 자란 까닭에 이시부인의 성품은 천성이 깨끗하고 행동이 침착했다고 한다. 이시부인이 42살이 되던 해 친정어머니 최씨가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서울에 있던 신명화가 장모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강릉으로 오다가 그만 큰 병을 얻고 말았다. 신명화는 붉은 피를 토하며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다. 아무리 좋은 약을 쓰고 정성껏 간호를 해도 소용이 없으니 어쩌면 좋단 말인가. 이제 막 어머니를 여의었는데 남편의 병조차 위독하니 몸들 바를 모르겠구나. 이 시부인은 목욕 재개를 하고 7일 동안 천지신명께 기도를 했다. 그래도 아무 차도가 없자 은장도를 품에 넣고 외증조부인 최치운의 무덤으로 올라갔다. 이 시부인은 제단에 향불을 피우며 하늘에 간절히 기도했다. 저의 정성이 모자라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몸뚱이나 머리털럭 하나까지도 모두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라 감히 회상하지 못한다 하옵지만 내 하늘은 남편인데 하늘로 삼는 이가 무너진다면 어찌 홀로 산다 하오리까. 원컨대 제 몸으로써 남편의 목숨을 대신하고 싶사오니 천지신명이시여 저의 정성을 굽어 살피소서. 이 시부인은 그 자리에서 은장도로 손가락 2마디를 잘랐다. 자신의 손가락을 끊어 제물로 바치고 하늘의 도움을 청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맑게 개었던 하늘에 난데없는 검은 구름이 모여들고 우레와 번개가 치더니 단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때 사임당도 위독한 아버지 곁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있었다. 그러다 잠깐 잠이 들었는데 기이한 꿈을 꾸었다.
저것이 무엇일까? 사임당은 하늘에서 난데없이 내려오는 환약 한 개를 보고 탄성을 질렀다. 꿈속인데도 그 약이 아버지를 구할 약이라는 것을 알았다. 환약과 함께 풍악 소리가 은은히 울리고 흰옷을 입은 노인이 호련히 나타났다. 사임당은 숨을 죽이고 노인을 지켜보았다. 노인은 누워있는 아버지의 입에 환약을 넣어주고 호련히 사라졌다. 놀라 잠에서 깨어난 사임당은 아버지를 살펴보았다. 며칠 내내 사람 얼굴도 못 알아볼 정도로 혼수 상태였던 아버지가 조금씩 입을 움직이고 있었다. 내가 내일이면 병이 다 나아서 일어날 것이다. 아버지,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방금 신선이 나를 찾아와서 그렇게 말해주었다. 그리고 이튿날 신명화는 조금씩 건강을 회복했다. 이씨 부인은 몹시 기뻐했다. 신명화가 무사히 자리에서 일어나자 고을 사람들은 모두 이씨 부인의 정성을 칭찬했다. 손가락 2마디를 제물로 바쳤으니 이씨 부인이 남편의 목숨을 살렸어. 아유, 그분이야말로 이 연료 중에 연료가 아닌가? 사람들은 이씨 부인의 정성이 하늘에 닿아 신명화의 병이 나았다고 믿었다. 그 이야기는 조정에까지 전해졌고 중종은 이씨 부인의 정성을 높이 칭송했다. 후대에까지 이씨 부인의 행실을 교훈으로 삼고자 연료 정각을 세우고 길이 기리도록 하라. 사임당은 그런 어머니의 성품과 행실을 본받아 현모양처로 살고자 노력했던 것이다. 사임당은 외할아버지 사온이 어머니 이씨를 아들로 여겨 출가한 후에도 계속 친정에 머물러 살기를 바란 까닭에 어린 시절을 강릉 북평촌에서 보냈다. 외조부 이사온과 외조모 최씨는 남다르게 영특하고 예의범절이 반듯한 사임당을 극진하게 사랑했다. 손이 귀한 우리 집에서 인선이 너야말로 아들 못지않구나. 아버지 신명화는 한양에 머물고 있어 간혹 만났을 뿐이므로 사임당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 이씨를 비롯한 외가의 훈육을 받으며 자랐다. 사임당의 어린 시절에 관해서는 전해오는 기록이 별로 없지만 7살 때부터 스승 없이 그림 배우기를 시작했다고 한다. 나는 스승이 없으니 안견의 산수화를 스승 삼아 그림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사임당은 그림 솜씨가 뛰어났다. 당시의 사회 형편으로 여인이 그림 공부나 학문을 익히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사임당의 주변에는 이씨 부인, 신명화, 외조부인 이사온, 외조모 최씨 등이 있었고 그들은 일찌감치 사임당의 재능을 발견하여 그를 가르치고 그림 공부를 하도록 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 덕분에 사임당은 어려서부터 학문에 대한 열의가 높았다. 사임당은 일찍이 사서 소경에 통달하여 높은 학문에 이르렀다. 특히 기품 있는 가문과 문양으로 이름난 강릉 땅에서 자란 까닭에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에 깊이 젖어 있었다. 또한 주자 학설은 물론이고 다시 사대부 부인들의 필독서라 할 수 있는 내훈을 즐겨 읽어 모두 암송할 정도였다고 한다. 사임당이 어렸을 적 일이다. 어느 여름날 신명화는 사랑에서 붓글씨를 쓰고 있는데 사임당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사임당은 찢어진 그림 2폭을 들고 울고 있었다. 무슨 일이요? 글쎄, 다 된 그림을 닭이 이렇게 버려놓지 않았겠어요. 이씨 부인은 딸이 그려놓은 그림을 남편에게 보였다. 호롱불을 켜놓은 듯한 빨간 열매를 매단 꽈리나무 밑에 파란 사마귀 한 마리가 기어가는 그림이었다. 그런데 사마귀 허리가 달개 부리에 콕콕 찢겨 있었다. 그림을 본 신명화는 흡족한 표정으로 딸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울지 마라. 그놈의 닭이 그만 감쪽같이 속았던 모양이구나. 네 그림이 살아있는 사마귀처럼 보였던 게야.
현재 오죽헌에 보관 중인 풀벌레 그림 모두 풀과 꽃 아래 위로 벌레가 그려져 있는데 유독 한 폭에는 아래쪽에 벌레가 없고 훼손된 채로 보관되어 있다. 그것은 그림을 보관했던 사람이 햇볕을 쬐이려 마당에 펼쳐두었더니 닭이 진짜 벌레인 줄 알고 쪼아서 구멍이 뚫렸다고 전하기도 한다. 신사임당 2회. 사임당은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쓴 뒤에 낙관을 하기 위해 호를 정하기로 했다. 산은 배우고 본받는다는 뜻이며 임은 주나라 문왕의 어머니 태임을 뜻하는 것이니 역사상 가장 현숙한 부인으로 이름 높은 주나라 문왕의 어머니 태임을 숭앙하여 본받는다는 의미로 사임을 아우러 정해야겠구나. 사임당은 중국 고대의 주나라 문왕의 어머니인 태임 부인을 본받기 위해 자신의 호를 스스로 사임당이라고 지었다. 공자도 숭배한 문왕을 길러낸 사람이 바로 태임 부인이었다. 태임 부인은 문왕을 잉태했을 때 눈으로는 좋지 않은 것을 보지 않고 입으로는 사악한 말을 하지 않고 귀로는 음험한 말을 듣지 않는 등 태교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분이다. 그만큼 온갖 정성을 기울인 까닭에 태임 부인은 문왕과 같은 성인군자를 길러낼 수 있었단다. 어머니 이씨 부인도 사임당이라는 호를 만족해했다. 훗날 강릉부사 윤종이는 사임당의 글씨에 붙여 이렇게 적었다. 정성을 기울여 쓰신 부인의 필적은 참으로 그윽하고 고상하고 정결하고 고요하도다. 부인께서 옛날 문왕의 어머니 태임을 본받으시고자 하신 높은 뜻을 더더욱 느낄 수 있겠구나. 사임당은 19세 되던 중종 17년 1522년에 3살 위인 이원수와 혼례를 올렸다. 신명화는 사위감을 고르는데 한 가지 조건을 걸었다. 저 아이 배필이 될 사람은 가문이나 재력이 뛰어난 집안의 자손이 아니라 저 아이의 서화 활동을 키워줄 수 있는 상대여야 한다. 신명화는 딸이 타고난 재능으로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른 데다 뛰어난 예술혼을 최대한 키워줄 수 있는 사위감을 골랐던 것이다. 지체 높은 관문세가의 집안에서 새로 시집온 세대의 그림 활동을 인정해준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반대로 집안이 너무 볼품이 없거나 가난한 경우에는 살림살이에 찌들어 그림을 그릴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딸의 재능을 길러줄 사위감을 고르던 신명화가 선택한 인물이 이원수였다. 이원수는 충무공 이순신과 같은 덕수의 씨로 18촌 동행간이었다. 이원수의 아버지인 이천은 연산군 12년 24살 때 세상을 떠났다. 이원수는 6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인 홍씨스라에서 독자로 어렵게 자랐다. 신명화가 이원수를 사위로 삼은 데는 편모스라에서 독자로 자랐기 때문에 사임당을 시집살이 시킬 가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임당이 이씨 부인처럼 친정살이를 할 수 있으리라는 점 때문이었다. 결혼식을 하고는 사흘 뒤에 신행길에 올라야 했다. 그러나 신명화와 이씨 부인은 사임당을 곁에 두고 재주를 키워주고 싶었다. 사임당의 부모는 이원수에게 속사정을 털어놓았다. 염치 없는 부탁이네만. 우리가 여러 딸을 두었지만 저 아이는 아들처럼 여기고 살아왔네. 우린 남은 생애를 저 딸에게 의지하고 싶은데
어쩌면 좋겠는가. 저도 홀어머니를 모시는 터라 이곳에만 머물 수는 없는 노릇이니 그렇다면 저 혼자 한양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서운해하시겠지만 두 분의 청이 그토록 간절하거니와 제 아내의 재주를 키우자면 한양보다는 이곳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뒤 이원수는 한양과 강릉을 오르내리며 살았다. 그러나 강릉에 머물 때가 더 많았다. 사임당의婚예가 끝난 뒤 그동안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한 신명화는 다시 한양으로 향했다.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한양으로 올라간 신명화는 11월에 영영 세상을 하직하고 말았다. 그때 나이 47세였다. 그러나 600리가 떨어진 강릉에 그 소식이 전해진 것은 초겨울 무렵이었다. 지금이라도 집 안으로 걸어 들어오실 것 같은데 벌써 땅에 묻히셨다니. 이 시부인과 사임당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누구보다 가정적이었고 자상했던 아버지를 잃은 슬픔으로 사임당은 며칠 동안 눈물로 지새웠다. 사임당은 남편에게 부친의 3년상을 치를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남편은 그 청을 들어주었다. 3년상이 끝난 뒤 이 시부인은 사임당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 이제 아버지의 3년상도 무사히 마쳤으니 이제 넌 시댁으로 가서 시어머니를 모시도록 해라. 그동안 너와 네 남편 고생이 참으로 많았다. 이 시부인은 딸이 아직도 신혼예도 안 올린 것이 마음에 걸렸던 것이다. 신혼예란 여자가 시집을 가서 시집 식구들에게 드리는 인사였다. 어머니와 세 동생만 이 넓은 집에 놔두고 먼 한양으로 가야 하다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구나. 이제 가면 언제 올지 모를 길이었다. 사임당은 눈물을 머금고 친정을 떠나 한양으로 향했다. 새색시가 도착하자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어 한마디씩 했다. 아유, 참으로 덕스럽게 생겼네. 어디 한 군데 나무랄 데가 없는 색시라고 소문이 자자하다는구만. 글솜씨하며 그림 솜씨가 남자 못지않게 뛰어나다네. 시어머니 홍씨도 신사임당을 흡족해 했다.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전혀 예법에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구나. 버릴 데가 한 군데도 없는 사람이구나. 이원수는 사랑채에 모인 친구들에게 아내의 재주를 자랑하고 싶었다. 친구들도 사임당의 솜씨를 구경하고 싶어 했다. 자네 아내의 그림 솜씨가 그렇게 뛰어나다면서? 솜씨 한번 안 보여줄 건가? 얼마나 뛰어난 그림 솜씨인지 꼭 한번 보고 싶구먼. 이원수는 친구들의 재촉에 못 이기는 척하고 심부름하는 아이를 불렀다. 아쉽게 그림 한 장을 그려 사랑방으로 보내라고 부탁해라. 그 말을 전해들은 사임당은 여간 난처하질 않았다. 이제 막 인사를 끝낸 시댁 식구들 앞에서 화선지와 지필목을 늘어놓고 그림을 그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하지만 이원수는 2번, 3번 그림을 재촉했다. 생각도 못한 사임당은 유기쟁반에 작은 그림 하나를 그렸다. 그리고 사랑채로 들여보냈다. 이야, 역시 소문대로 뛰어난 솜씨가 아닌가. 이런 솜씨를 지닌 부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네야말로 큰 복을 받은 사람이네. 맞아. 친구들은 사임당의 그림 솜씨를 칭찬했다. 그때의 일을 뒷날 효종임금 때의 성시열은 신부인 화첩 발문에 이렇게 적었다. 그 뜻인즉 만일 종이나 비단에 그린다면 반드시 손님들이 모두 한 폭씩 얻어가려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기쟁반에다 그린 것이니 과연 점잖은 부인의 슬기로운 일이라 할 것이다. 그해 9월에 사임당은 맏아들 선을 낳았다. 태기가 있던 달부터 사임당은 태교에 남다른 정성을 쏟았다. 눈으로는 좋지 않은 것을 보지 않고 입으로는 사악한 말을 하지 않고
귀로는 음험한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사임당은 사물을 보는 것, 냄새를 맡는 것, 식사를 하는 것, 남의 말이나 소리를 듣는 것, 말을 하는 것, 몸가짐에 이르는 여러 가지 등 올바르지 않은 것은 생각은 물론 행하지도 않으며 진실한 마음으로 태교에 힘썼다. 그런데 사임당은 남편이 학문에 별 뜻이 없는 것을 크게 걱정했다. 착하기만 할 뿐 결단력과 의지가 굳세지 못해서 뭔가 계기가 없으면 이대로 변변찮게 살다 말 성품이구나. 이미 학문과 예술면에서 상당한 경지에 오른 사임당으로서는 의지가 약한 남편이 여간 걱정스럽지 않았다. 사임당은 이원수 앞에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오늘부터 유교의 경전을 배우고 선비의 도리를 익히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곁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남자가 아녀자에게 학문을 배운다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당신은 이미 학문이 높으니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겠소. 이원수는 사임당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따라주었지만 인내심이 부족해서 이내 실증을 내고는 했다. 2, 3년 동안의 공부로 실력이 조금 나아지기는 했지만 원래 학문에 뜻이 없는 이원수는 곧 글공부를 포기했다. 그런 탓에 사임당의 집안 살림은 늘 공공함을 면할 길이 없었다. 사임당은 남편을 따라 파주, 봉평, 강릉 등지로 옮겨 다니며 10여 년을 살았다. 남편의 터전이 있는 파주 율곡리는 이원수의 고향인데 전답이 약간 있었다. 뒷날 이이가 자신의 호를 율곡이라 지은 것도 그 지명을 딴 것이다. 사임당은 고향에 두고 온 어머니 생각에 늘 마음이 아팠다. 하루는 시어머니가 사임당을 불렀다. 친정으로 가서 어머니를 돌봐드리도록 해라. 사임당은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다시 강릉 친정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26살 때 강릉에서 맏딸 매창을 낳았다. 세상에, 생김이 어쩌면 그렇게 애미 어릴 적과 똑같을까. 친정어머니 이시부인의 말대로 매창은 사임당의 좋은 점을 그대로 이어받은 딸이었다. 어릴 때부터 시와 그림, 글씨, 자수 등의 남다른 재주를 보였다. 이어 둘째 아들 번이 태어났고 둘째 딸이 태어났다. 이제 내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으니 더 바쁘겠구나. 사임당은 잠시도 쉴 틈이 없었다. 그러나 바쁜 와중에도 공부는 게을리하지 않았다. 사임당은 혼자서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 그 시간을 갖기 위해 남보다 일찍 일어나 남보다 늦게 잠자리에 들고는 했다. 매일 아침 하루의 계획을 짜놓고 움직이면 실속 있게 보낼 수 있다. 집안일 하는 시간, 아이들 공부 가르치는 시간, 시와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따로 정해놓으면 훨씬 수월하겠구나. 사임당은 특히 자식들에 대한 교육을 매우 엄격하게 했다. 뜻을 품은 자는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모든 일이 뜻을 세우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사람의 뜻을 두되 도에 두어야 된다고 했으니 뜻이란 마음에 향하는 소지를 말한다. 또한 도는 일륜과 일용 사이에서 마땅히 사람이 행해야 할 소행을 뜻한다. 그것을 알고 마음에 지니면 반드시 그를 행하는 일이 바를 것이며 다른 길로 흔들리고 현혹되지도 않을 것이다. 훗날 이인은 사임당의 가르침대로 입지를 강조하는 내용을 자경문과 경몽요결에 기록했다. 먼저 뜻을 세워 성인을 거울처럼 목표로 삼고 털끝만큼이라도 성인에게 미치지 못하면 내일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사임당은 완전한 예술인으로서의 생활 속에서 어머니와 아내의 역할을 성숙시켰던 것이다. 사임당의 실력은 날로 늘었고 어려서부터 보고 자란 아름다운 경치와 자연이 그대로 표현되면서 학문의 경지가 시와 서예로 드러났다. 공공한 살림에다 그 많은 집안일을 다하면서 덕행을 쌓고
심오한 예술 세계를 펼친다는 게 이 다른 여인네라면 감히 엄두도 못 낼 일이 아닌가? 가히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럼. 작품마다 아름다움이 넘치고 마치 그림 속에서 꽃이 피어나고 풀벌레가 올 것 같지 않은가? 사람들은 사임당의 재주를 부러워했다. 신사임당 3회. 서른세 살이 되던 해, 어느 날 사임당은 이상한 꿈을 꾸었다. 푸른 물결이 넘실거리는 동해 바닷가에 서 있는데 난데없이 선녀가 나타났다. 선녀는 바닷속에서 살결이 뽀얀 옥동자를 안고 나와 사임당 품에 안겨주더니 호련히 하늘로 사라졌다. 태몽이 분명하구나. 예상대로 태기가 있었고 12월 25일 마침내 아기를 낳았다. 그런데 아기를 낳기 전날 밤에도 사임당은 이상한 꿈을 꾸었다. 검은 비늘에 금빛 테두리를 한 큰 용 한 마리가 바다로부터 불쑥 솟구쳐 오르더니 사임당이 자고 있는 방문에 서리는 것이었다. 그 다음날 새벽에 사임당은 셋째 아들을 낳았다. 이 아이의 이름을 용이 태어났다는 뜻으로 현용이라고 합시다. 이원수는 아이 이름을 현몽으로 짓고 사임당이 아기를 낳은 방을 용꿈을 꾼 방이라는 뜻으로 몽룡실이라고 불렀다. 그 아기가 바로 훗날 조선의 대학자가 된 율곡이이다. 이이는 어려서부터 효성이 남달랐다. 5살 되던 해 어머니 사임당이 갑자기 심한 병에 걸린 일이 있었다. 이때 온 집안 식구들은 약을 구하러 뛰어다니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러느라 어린 이이를 하루 종일 챙기지 못했다. 저녁에는 니엇니엇 서산에 넘어가고 마당에는 땅거미가 지는데도 이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동네를 샅샅이 뒤져도 보이지 않았다. 외할머니는 혹시나 싶어 뒤뜰로 나가보았다. 그런데 남편의 사당 섬돌 아래에 조그만 그림자가 보였다. 아니, 저건 현용이가 아니더냐. 저런 곳에서 뭘 하고 있는 게지? 이이는 섬돌에 엎드려서 뭔가를 빌고 있었다. 외할아버지, 제발 우리 어머니를 데려가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를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저런, 어린 것이 엄마의 병을 고쳐달라고 외할아버지 연전에서 빌고 있었구나. 어린 이이는 계속 그 자리에서 빌고 있었다. 초겨울 저녁바람에 어린 이이는 몸이 꽁꽁 얼어 있었다. 사임당은 이이를 낳은 후 5년 동안 북평 친정에서 지냈다. 어머니를 도와 농사일과 집안일을 하면서 자녀 교육과 자신의 학문에 정진했다. 사임당은 이이에게 3살 때부터 글을 가르쳤다. 저 아이는 영특해서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하는구나. 잘 가르치면 장차 큰일을 해내겠구나. 이이는 이미 3살 때 글을 읽을 줄 알았고 어른들이 읽는 글을 귀담아 들었다가 줄줄 외우기도 했다. 외할머니 이시부인은 그렇게 영특한 이이를 유난히 아꼈다. 하루는 석류를 앞에 놓고 이시부인이 물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리고 이것이 무엇과 같으냐? 그러자 이인은 한시로 대답했다. 석류 껍질 속에 빨간 구슬 부서져 있네. 그때 나이 3살이었고 말을 갓 배우기 시작해 발음도 정확하지 않은 아이가 그런 시를 읊었던 것이다. 사임당은 이이의 총명함을 알면서도 직접 가르치지 않았다. 스승님을 모시고 한시도 게으름을 피우는 일 없이 학문에 힘쓰도록 해라. 사임당의 학문적 경지로 보아 충분히 가르칠 수 있었지만 스승을 따로 두었던 것은 이유가 있었다. 사사로운 감정이 앞서면 아이에게 학문에 대한 의욕을 뺏을지도 모른다. 또한 다른 아이들과도 어울리며 자라게 하려면 내가 가르쳐서는 안 된다. 사임당은 자녀들에게 집안에서는 늘 우더른을 공경하게 하고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는 항상 힘써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며 혹시라도 자식들이 총명함을 믿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 38살이 되던 해, 사임당은 강릉을 떠나 서울로 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오랫동안 시댁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시댁 어른들께 도리를 못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어머니와의 마지막 이별이 되고 말았다. 어머니, 아무쪼록 몸 조심하세요. 저는 이제 멀리 가야 하지만 언제고 다시 돌아와 어머니를 뵐 것입니다. 6살 난 이이만 데리고 어머니와 작별하고 머나먼 길로 떠나는 사임당의 발길은 무겁기만 했다. 대관령 고개에 이른 사임당은 걸음을 멈추고 고향을 바라보았다. 친정마을 북평이 보일 리는 없었지만 떠도는 구름 속에서나마 그리운 어머니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던 것이다. 늙으신 어머님 홀로 고향에 두고 외로이 서울로 떠나는 이 마음. 돌아보니 북촌은 아득한데 흰 구름만 저문 산을 날아내리네. 이 시에는 어머니를 그리는 딸의 애절한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 이때 어머니는 62살이었고 오늘날과 달리 옛날에는 환갑 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는 사임당의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첩첩이 산했어요. 내 고향은 천리엄만. 자나깨나 꿈속에도 돌아가고파. 한송정가엔 외로운 둥근 달. 경포대 앞에는 한 줄기 바람. 갈매기는 모래밭에 모이고 흩어지고 고깃배들 바다 위로 오고 가려니 언제나 강릉길 다시 찾아가 색동옷 입고 앉아 바느질 할는지. 사임당은 강릉을 떠나온 뒤 한시도 어머니를 잊지 못하고 밤마다 어머니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이이의 어머님 행장기에는 사임당이 친정어머니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를 적어놓았다. 어머님께서는 늘 북평 친정댁을 그리워하셨으며 깊은 밤 고요할 때는 항상 외할머니 그리워 눈물을 지으셨다. 어느 때는 밤을 꼬박 새우기도 하셨다. 또 하루는 친척되는 심씨 댁 가녀가 검은고를 가지고 와서 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머님께서는 검은고의 음유를 들으시고 너무나 감회가 깊으시어 그만 눈물을 지으셨다. 그래서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슬픔에 잠겼다. 사임당의 한양 생활은 몹시 곤궁했다. 그 사실은 이의 어머님 행장기에 자세히 실려 있다. 아버님께서는 성품이 자상하지 못하시어 집안 살림에 신경을 쓰지 않으셨고 살림이 넉넉하지 못하여 어머님께서는 매우 근검절약하며 생활하셨다. 그런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사소한 일이라도 반드시 시어머니께 아뢰고 받들어 상의하셨으며 자녀들에게도
항상 부드러운 말씀으로 대하시어 집안의 화목을 도모하기에 힘쓰셨다. 간혹 아버님께서 실수하시면 반드시 그 잘못을 아뢰어 말씀드리고 자식들을 가르치실 때에도 올바로 하시어 집안 식구들이 모두 어머니를 따르고 좋아했다. 하루는 이런 일도 있었다. 잔치집에 간 사임당은 다른 여자들과 함께 일을 거들었다. 그런데 한 젊은 여자가 울상을 지었다. 이걸 어쩌죠? 값비싼 다홍 비단 치마에 얼룩이 묻었어요. 실은 입고 올 옷이 없어서 다른 사람 옷을 빌려 입은 것인데. 걱정하지 말아요. 그 치마를 잠시 벗어 제게 주시겠어요? 사임당은 그 치마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포도 잎사귀를 한 입 그린 뒤에 치마 전체에다 포도나무와 포도 열매를 그려놓았다. 어쩌면 치마가 꼭 포도밭 같네요. 이 그림을 장인에다 팔면 비단을 다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잔치가 끝난 뒤 젊은 여자는 그림이 그려진 치마를 들고 장으로 나가 비싼 값에 팔았다. 옷을 빌린 옷주인에게 줄 다홍 비단천을 사고도 돈이 남아서 자신이 입을 옷감까지 더 살 수 있었다. 하루는 사임당이 이원수에게 신신당부를 했다. 당숙이신 이익이라는 분 댁에 왜 자주 놀러 가시나요? 내가 당숙집에 가면 안 된다는 것이오? 왜 자꾸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당숙을 찾아가서 벼슬을 얻으려고 아첨을 했소? 아니면 쌀을 얻으려고 구걸을 했소? 왜 안 하던 짓을 하는 것이오? 이익이라는 분은 윤원형과 손잡고 을사사화를 일으킨 주모자입니다. 지금은 권세가 높아서 별 탈이 없지만 세상이 바뀌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일입니다. 이제부터는 드나들지 마십시오. 사임당은 단호하게 말했다. 다른 때와 달리 단호한 사임당의 모습을 본 뒤 이원수는 두 번 다시 이기를 찾아가지 않았다. 뒷날 이기의 모든 잘못이 밝혀진 뒤 가까운 사람들은 모두 화를 입었다. 그러나 이원수는 가까운 친척인데도 불구하고 무사할 수 있었다. 사람이 지켜야 할 윤리와 도리에 어긋나면 반드시 화를 당한다. 선비는 항상 지조와 기계를 버려서는 안 된다. 돈과 권력에 아부하는 것은 선비로서 가장 부끄러운 일이다. 사임당은 자녀들에게 새삼 당부했다. 사임당은 특히 자녀들에게 효성을 강조했고 스스로 모범이 되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천륜이라 했으니 내 부모를 먼저 섬기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에 부모는 목숨을 던져서라도 자식을 지키고 사랑한다. 사임당은 효 못지않게 형제간의 우애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쳤다. 매사에 흉어물을 일깨워 바로잡아주면서 남의 허물을 탓하지 않고 자신의 탓으로 돌려 따뜻한 정을 나누며 살도록 해라. 문왕을 낳아기른 태임을 본받으려 했던 사임당은 현명한 어머니 그리고 효성스럽고 덕성 있는 아내를 이상으로 삼았다. 사임당은 자식들에게 부부지간의 정신에 대한 가르침도 소홀하지 않았다. 부부간에는 마땅히 서로가 예와 경을 숭상하고 실행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려고 노력해야 한다. 사임당은 자신보다 인품이 낮은 남편을 극진히 내조하지 않거나 교만한 몸가짐을 해보이는 안악들을 보면 조용히 타이르고는 했다. 가정의 기둥은 부부라고 한다면 당연히 남편의 자리가 확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 부권은 남편 스스로가 제자리를 찾는 것이 근본이지만 아내된 사람도 남편의 부권을 지키는 데 내조를 해야 아내 스스로가 행복하며 또 훌륭한 자녀를 양육하는 기품 있는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임당은 자식들이 세상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일생을 살아가기를 바랬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옛말이 있다. 사람이 무슨 일이건 정성을 다해 성실하게 행동으로 옮긴다면 하늘도 감동하여 나를 도와줄 것이다. 참되고 진실되게 부모, 형제, 부부, 친척, 이웃들과 살아가야 한다.
또한 사람이 인간관계가 성실치 못하면 곧 불신을 당하여 배척을 당할 것이고, 배척을 당하면 곧 불행의 시작이니, 성실과 진실로서 남과 사귀면 반드시 신임을 얻어 그에 대한 보답이 돌아올 것이다. 성실과 신의는 남에게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먼저 요구되는 덕목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임당은 많은 사람들이 성실과 신의를 버려서 불신을 받아 공경에 빠진 경우를 말해주면서 성실과 신의가 얼마나 중요하고 올바른 길인가를 강조했다. 신사임당 4회. (1548년) 명종 3년에 사임당은 큰 경사를 맞이했다. 이이가 과거에 급제한 것이다. 그때 이이의 나이 13살이었다. 사임당은 어린 나이에 급제한 이이가 교만해질 것을 염려하며 주의를 주었다. 너는 앞으로 큰일을 해야 할 사람이니 쉬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인격 도야에 힘쓰도록 해야 한다. 어머님 말씀대로 항상 몸가짐을 조심하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 뒤 이이는 금강산에 들어가 학문을 닦은 뒤에 19세 때부터 성리학에 전념했으며 23세 때 별시에서 천도책을 지어 정원하고, 이때부터 29세에 응시한 문과 전시에 이르기까지 9차례의 과거에 모두 장원하여 구도 장원공이라 일컬어졌다. 또한 29세 때 임명된 호조 좌랑을 시작으로 관직에 진출, 예종, 이조의 좌랑 등의 6조 난관직, 사간원 정원, 사헌부 지평 등의 대간직, 홍문관 교리, 부제학 등의 옥당직, 승정원 우부승지 등의 승지직 등을 역임하여 중앙관서의 요직을 두루 거치며 조선의 대학자로 우뚝 섰던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해 또 기쁜 경사가 생겼다. 이원수가 수은 판관이 된 것이다. 이미 50세의 나이였지만 판관벼슬을 받은 후에 집안 살림이 조금 나아졌다. 수은 판관이란 각 지방에서 나라의 세금으로 거두어들인 곡식을 배에 실어 한양으로 운반하는 일을 맡아보는 종 오품벼슬이었다. 그런데 그렇게 되자 이원수는 권씨라는 여자와 가까이 살면서 아예 딴 살림을 차렸다. 친정아버지께서는 평생 한양과 강릉을 오가며 어머니와 떨어져 살았지만 주변에 여인이 있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고, 외할아버지 역시 그런 일 없이 평생을 사셨는데 내 남편만은 외도를 하고 있구나. 어느 날 사임당은 남편에게 부탁 한 가지를 했다. 저는 몸이 약해서 오래 살질 못합니다. 제가 죽은 뒤에라도 당신은 다시 혼례를 올리지 말고 사십시오. 우리는 슬하에 7남매를 두었으니 이제 더 바랄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성현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자녀를 잘 기르는 것이 부모된 사람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성현이라고 일컫는 공자도 자기 아내의 행실을 트집잡아 내보내지 않았어. 공자가 노나라 서공 때 난리를 만나 제나라 이계라는 곳으로 피난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부인이 공자를 따라가지 않고 성나라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후 부인과 한 집에서 살지 않았을 뿐이지 아주 내놓고 쫓아낸 것은 아닙니다. 증자도 부인을 내쫓지 않았어. 증자의 아버지는 찐배를 몹시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배를 잘 찔 줄 몰랐을 뿐 아니라 시부모님을 잘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쫓겨난 것입니다. 허나 증자는 혼약을 중요하게 여겨 아내를 내보낸 후에 다시 장가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임당은 마땅치 않은 기색인 남편을 설득하며 주자의 이야기도 꺼냈다. 주자가 상처를 한 것은 그의 나이 47세였습니다. 주자의 맏아들 숙은 아직 장가를 들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 관계로 집안 살림을 돌볼 사람이 없어서 형편이 매우 곤란했지만 주자는 결코 새 장가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임당과 이원수가 나눈 대화 내용은 광해군 때의 우복룡이 쓴 동계만록에 기록되어 있다. 남편의 외도로 인한 충격이 컸던지 사임당은 하루가 다르게 건강이 나빠졌다. 어느 날 이원수는 맏아들 선과 셋째 아들 이의를 데리고 평안도 지방으로 출장을 떠났다. 도무지 기력을 찾지 못하자 사임당은 5월 16일 낮에 둘째 아들인 번과 넷째 아들인 우를 베갯머리로 불렀다. 내가 다시는 일어나기 어려울 것 같으니 내가 없더라도 너희가 우애를 돈독히에 화목하게 살아가고 모두 착한 사람으로 세상의 우러름을 받도록 해라. 그것이 사임당의 유언이었다. 그날 밤에 의외로 병세가 호전되어 집안 사람들은 다소 마음을 놓았다. 그러나 이튿날 새벽 사임당은 호련히 숨을 거두고 말았다. 1551년 49살의 나이였다. 그때 출장길에 있던 이원수와 두 아들은 집에서 가지고 온 녹그릇이 벌겋게 변한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다. 이상한 일이로구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닌데. 이원수와 두 아들은 집에 두고 온 사임당이 걱정스러웠다. 이원수와 두 아들은 하루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만 굴뚝 같았다. 그러다 삼부자를 실은 배가 한강 하류인 서강에 다다랐을 때 사임당이 숨을 거두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하루만 일찍 배가 닿았어도 어머니 임종을 할 수 있었는데. 이인은 어머니가 눈을 감기 직전에도 친정어머니를 걱정했다는 말을 나중에 전해 듣고 어머니를 대신하여 홀로 사시는 외할머니를 모시기로 했다. 그래서 맡고 있던 벼슬을 그만두고 오죽헌으로 내려가 1년간 외할머니인 이씨 부인을 모시기도 했다. 이원수는 사임당이 세상을 뜨자 사임당의 당부를 잇고 권씨와 혼례를 올렸다. 그러나 권씨는 술을 무척 좋아해서 새벽부터 술을 몇 잔 마셔야 겨우 자리에서 일어나는 성격이었고 조금만 비위에 거슬리는 일이 있어도 빈독에 머리를 쳐박고 엉엉 소리내어 울며 이웃을 놀라게 하고 걸핏하면 자살을 한다면서 끈으로 목을 매는 신용을 해서 집안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어느 때는 선물로 들어온 홍시 때문에 한바탕 난리가 벌어진 적도 있었다. 그때 마침 손님이 와 있었고 이인은 그 손님에게 한 개를 주고 자신도 배가 고팠던 탓에 한 개를 챙긴 뒤에 권씨에게 들여보냈다. 그러자 권씨는 노발대발 화를 냈다. 감히 어른이 집에 있는데 아랫사람이 먼저 입을 대다니? 권씨가 난리를 피우자 이인은 곧 손님에게 주었던 것과 자기 몫으로 두었던 것을 챙겨 권씨에게 가져갔다. 제가 잠시 실수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잡수십시오. 그때서야 권씨는 노여움을 풀었다. 어느 때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방문을 닫고 아침 내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럴 때면 이인은 방문 밖에서 정중하게 2번, 3번 머리를 숙여 겨우 달래기도 했다. 또한 술을 워낙 좋아해 이인은 새벽 일찍 일어나 몸소 술잔을 들고 몇 잔 따라 올리며 자식의 예를 다했다고 한다. 비록 서모이지만 친어머니 대하듯 해야 한다. 이인은 가족들에게 늘 그렇게 말했고
사임당이 세상을 뜨고 10년 뒤에 아버지 이원수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권 씨를 깍듯이 모시며 조석으로 문안을 드렸다. 이이가 황해도 해주 석담에 가 있을 때도 서모를 모시고 극진히 대접했기 때문에 서모 권 씨도 마침내 감화되어 어진 부인이 되었다. 내 몸으로 낳은 자식이 아닌데도 날 친엄이 대하듯 해주니 그 정성에 몸둘 바를 모르겠구나. 권 씨는 이이를 친자식처럼 아끼게 되었고 이이가 별세한 뒤에는 몸소 3년 동안 소복을 입기까지 했다고 한다. 사임당은 7남매를 낳아 모두 훌륭하게 키웠다. 맏아들 선은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했다. 그러나 여러 번 과거를 보았으나 쉽게 급제하지 못하다가 41살에 진사가 되었다. 그리고 47살 때 남부 참봉이라는 벼슬을 받았지만 그해 8월에 사망하고 말았다. 큰딸 매창은 사임당의 여러 가지를 이어받아 재주가 많았다. 저 애는 나를 닮아 손재주가 좋구나. 사임당은 큰딸에게 그림과 글을 가르쳤다. 또한 바느질이며 자수까지도 빠짐없이 가르쳤다. 매창은 시집을 간 뒤에도 틈틈이 그림을 그리고 글을 썼는데 그림 몇 폭이 지금까지 남아있다. 이이는 큰 누이인 매창을 어머니처럼 믿고 따랐다. 훗날 이이는 높은 벼슬에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매창을 찾아가 의논을 했다고 한다. 이이가 병조 판서직에 있을 때였다. 함경도의 여진족이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다. 이이는 군량미 창고가 텅텅 비게 되자 큰 걱정에 휩싸였다. 그러자 매창이 이이에게 말했다. 이 난국을 만나 모든 백성이 한결같이 한 마음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나라 형편은 100년이 넘도록 서자는 조정에 등용하지 않고 길을 막아 그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러하니 그들에게 양국을 나라에 바치게 하고 벼슬길을 터주면 그들은 앞다투어 곡식을 바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조정에서는 군량미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인재를 구하게 되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참으로 좋은 생각입니다, 누님. 이이는 매창의 말대로 조정에 나아가 그 의견을 내놓았지만 안타깝게도 통과되지 못했다. 둘째 아들 번은 이이에게 벼슬에서 물러나기를 권하는 글을 쓸 만큼 학식이 높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번이 동생 이이에게 벼슬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권고한 글은 율곡연보에 실려 있다. 둘째 딸은 윤섭에게 출가하여 황해도 황주 땅에서 살았으며 이이가 황해도 감사가 되어 찾아간 적이 있었다. 셋째 딸은 홍천우에게 출가했지만 일찍 홀몸이 되었다. 그리고 이이와 가장 다정했던 막내 동생 옥사는 사헌부 감찰, 괴산 고부 비안 군수와 군자 감정을 역임했으나 벼슬길보다는 학문과 예술로 그 이름이 더 높았다고 한다. 이이는 그 동생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내 아우가 학문에 더욱 정진했다면 나를 앞섰을 것이다. 사임당은 시, 그림, 글씨에 능한 예술인으로서 이이와 같은 대학자를 길러낸 훌륭한 어머니로 부모에게 효행을 다한 자식으로 남편을 성심껏 내조한 아내로서 모든 사람의 칭송을 한 몸에 받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조선왕조가 요구하는 유교적 여성상에 만족하지 않고 독립된 인간으로서의 생활을 스스로 창조하고 개척한 선구자였다는 사실이다. 사임당의 글씨는 고상한 정신과 기백이 들어있음은 물론 말발굽 누에머리라는 채법에 의한 본격적인 글씨로 알려져 있으며 한편의 해서와 유명한 초서 육폭 병풍, 한편의 초서와 내자의 전서가 남아있다. 초서 육폭은 종이에 먹으로 글씨를 쓴 것인데 모두 6폭 병풍이다. 사임당의 글씨 가운데 대표작으로 전하는 것이며
내용은 모두 당나라 시인들의 유명한 절규를 쓴 것이다. 사임당의 그림은 풀벌레, 포도, 화조, 화조어죽, 매화, 난초, 산수 등이 주된 화제이다. 후대에 이르러 많은 사람들이 사임당의 예술 정신을 높이 평가했다. 숙종은 사임당의 초충도첩이 경은부원군 김주신의 집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그림을 가져오라 해서 똑같이 그림을 그리게 했다. 그리고 그 그림을 병풍으로 만들어서 치고 원본은 시를 지어 함께 되돌려 보냈다. 풀이며 벌레며 실물과 똑같구나. 부인의 솜씨인데 이같이 묘하다니. 하나 더 모사하여 대궐 안에 병풍을 쳤네. 아깝구나. 빠진 한 포 다시 하나 그릴 수밖에. 채색만을 썼는데도 한층 아름다워. 그 무슨 법이런가. 무골법이 이것일세. 출연 김연아, 박종희, 유경선, 이재범, 각색 전소영, 사운드 디자인 강은선, 연출 이유상, 제작 오디언.